자, 이제부터 아는 문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예문을 보면서 즉 교과서 124쪽 예문을 보면서 한번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24쪽 예문입니다. 5개의 예문이 나와 있는데 이 5개의 예문을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1. 나뭇잎이 소리도 없이 떨어진다. 2. 나는 차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 3. 나는 친구가 오기를 기다렸다. 4. 도훈이는 마음씨가 착하다. 5. 영주는 나에게 집에 가자고 말했다. 자, 요 5개의 문장을 우리 저번에 배웠죠. 이 속에 들어있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개 이상의 문장으로 한번 분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괄호 1번 문장인데요. 여러분 동영상을 멈추시고 먼저 자신의 힘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 한번 해봤습니까? 이제 선생님과 같이 한번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나뭇잎이 소리도 없이 떨어진다는 나뭇잎이 떨어진다라는 주어와 서술의 관계의 혼문장과 소리도 없다라는 또 하나의 주어와 서술의 혼문장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배웠던 이어진 문장과는 달리 이 그림이 상징하듯이 큰 퍼즐 속에 작은 퍼즐이 쏙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큰 퍼즐 속에 작은 퍼즐이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의미하는지는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나는 차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어떤 혼문장과 어떤 혼문장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답을 확인해 볼게요. 나는 소리를 들었다와 차가 온다라는 두 개의 혼문장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빨리 가볼게요. 나는 기다렸다와 친구가 온다 라는 두 개의 혼문장입니다. 4번은 도훈이는 마음씨가 착하다.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이상한데요? 그렇죠? 도훈이는 주어 나왔는데 겉에 감싸는 서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혼문장 속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또 한번 나왔네요. 예, 4번. 예, 주의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영주는 나에게 말했다. 집에 가자. 예. 집에 가자. 선생님 주어와 서술어가 없는데요. 뭐, 우리 집에 가자. 뭐, 영주와 나 집에 가자. 주어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영주는 나에게 말했다. 집에 가자. 이 문장이 영주는 나에게 말했다라는 혼문장 속에 성분으로 들어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우리 그 작은 퍼즐, 노란 상자 안에 문장들이 큰 상자 속에 들어있는, 즉 흰 색깔 상자 속에 들어있는 혼문장에서 그 노란 상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동영상을 멈추시고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셨죠? 이제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나뭇잎이 떨어진다 속에서 소리도 없다라는 혼문장이 나뭇잎이 떨어진다 속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진다? 소리 없이 떨어진다죠. 자,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서술어를, 즉 떨어진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해주는 말, 문장 성분이 뭐죠? 부사어죠. 부사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도 없다라는 절이 혼문장이 나뭇잎이 떨어진다 속에서 부사절로 안겨 있다라고 합니다. 부사절로 안겨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들로 연결되어 있나요? 무엇이, 뭐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 부사절 역할을 하면서 안고 있는 문장, 즉 아는 문장 속에
부사어 역할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차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 해서 겉에 싸고 있는 아는 문장은 나는 소리를 들었다인데요. 무엇을 들었나요? 예, 소리를 들었죠. 근데 그 소리가 어떤가요? 차가 오는 소리죠. 즉 소리를 이라는 목적어의 벽돌은 뭡니까? 예, 명사 소리죠. 이 명사를 차가 오는 소리다라고 꾸며줍니다. 자, 목적어가 되는 이런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 뭐였습니까? 관형어죠. 예, 그래서 이 차가 오다가 차가 오는이 되면서 뒤에 나오는 명사, 소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 차가 오는은 바로 관형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절은 관형절이 되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뭐는, 뭐은, 그 다음에 뭐든 등의 어미들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친구가 오기를 기다렸다. 겉에 안고 있는 문장, 즉 아는 문장은 나는 기다렸다입니다. 그죠? 이 속에 안겨 있는 친구가 오다는, 자, 나는 기다렸는데 무엇을 기다렸나요? 친구가 오기를, 즉 기다렸다의 목적어가 필요하죠. 즉 친구가 오다가 친구가 오기가 되고 목적격 조사 르이 붙으면서 나는 기다렸다라는 본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3번은 그 서술어의 끝에 또는 기 등이 붙어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어가 되는 품사가 뭐죠? 명사죠. 그래서 그 절을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예, 조심할 것은 보통 목적절이라 하지 않습니다. 품사명을 붙여서 절이라 합니다. 하는 역할은 목적어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그 다음 4번. 도훈이는 마음이 착하다. 자, 이 문장이 제가 아까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밖에 안고 있는 문장에 주어는 도훈이는을 잡았는데 서술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씨가 착하다가 다 서술어입니다. 그런데 그 서술어 속에 마음씨가 착하다라는 또 다른 주어 서술어 관계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것을 겹문장으로 보는 것이고요. 겹문장 중에서 이어진 문장이 아니니까 아는 문장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안겨있는 절은 무슨 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도훈이의 서술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술절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예, 앞에 코끼리는이 아는 문장 전체의 주어이고요. 코끼리가 길다가 바로 서술절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그 다음 5번. 영주는 나에게 집에 가자고 말했다. 자, 영주가 말했는데요. 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주가 한 말을 그대로 따왔죠. 이걸 인용한다 그럽니다. 그죠? 주로 라고 고 등이 붙어서 우리가 인용하는 말을 따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따온 말 속에 당연히 집에 가자라고 하는 하나의 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또 특별하게 인용절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좀 이해가 됩니까? 당연히 여러분 머릿속에는 본문장, 겹문장 폴더를 열면 뭐가 나와야 되죠?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폴더를 풀면 뭐가 나와야 되나요? 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다시 상위 폴더로 가서 이어진 문장과 동급의 아는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아는 문장은 그 개념이 서면서 자연스럽게 안긴 문장을 이렇게 함께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을 한번 정의를 한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아는 문장은 다른 문장으로 한 성분을 오탑니다. 다른 문장을
한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안긴 문장은요. 두 개 이상의 혼문장으로 겹문장을 만들 때 한 문장을 다른 문장에 포함시킬 경우 다른 문장의 성분처럼 들어가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고 아기는 엄마에게 안겨 있죠. 네, 안겨 있습니다. 그죠? 안긴 문장은 문장 속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눕니다. 예, 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절의 마지막 서술어의 끝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장 안에서 안긴 문장의 기능을 즉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죠? 앞에 나왔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조심할 것은 관형절은 관형어가 되고요. 부사절은 부사어 역할을 하고요. 서술절은 서술어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사절은 명사어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명사가 문장 성분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예, 주어, 목적어 등의 기능을 하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 부사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주어, 목적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술어로 끝나는 마무리를 미음을 붙이면 뭐함 명사가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뭐하기 역시 명사로 만들어주는 어미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혼문장을 하나로 싸버리죠. 싸서 명사처럼 만들어서 결국 그것을 안고 있는 큰 문장 속에 전체 문장 속에 주어, 목적어 그리고 부사 등의 기능을 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125쪽에 3번, 4번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쪽 3번의 보기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는다라는 혼문장과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혼문장을 어떻게 해요? 연결해서 이어진 문장을 써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연결음이 고를 가지고 연결을 하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이어진 어떻게 이어진? 대등하게 이어진 겹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 문장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동영상을 멈추시고 자, 해보셨나요? 1번 사공이 많다 배가 산으로 간다. 유명한 속담이죠.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자, 배가 산으로 가면 사공이 많다? 안 되죠. 어떻게 이어진 문장? 예,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두 번째, 날씨가 쌀쌀하였다. 우리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였다. 자, 어떻게 이어졌나요? 날씨가 쌀쌀하였지만 우리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였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이 네모안의 문장이 안긴 문장이 되도록 아는 문장을 써보자. 나는 사실을 들었다. 그는 범인이다. 그가 범인이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나는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요 사실이라는 명사를 체언을 그가 범인이다라는 본문장이 라는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사실을 꾸며주죠. 예, 그래서 그가 범인이라는 요 안긴 문장은 관형절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1번, 2번, 3번 한번 직접 풀어보십시오. 네, 풀어보셨죠? 선생님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가 정직했음을 깨달았다. 자, 우리가 깨달았다라는 문장의
목적어가 그가 정직하다라는 본문장으로 왔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했다를 명사 마무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미음이 왔죠. 그래서 그가 정직했음을 깨달았다. 자, 요 안긴 문장의 이름은 목적절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명사절.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이 사진기는 물건이다. 그 물건은 형이 사용했죠. 예, 그래서 이 사진기는 형이 사용했던 물건이다. 형이 사용하다라는 말이 물건이라는 명사, 체언을 꾸며주죠. 역시 형이 사용했던은 물건을 수식해주기 때문에 관형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태영이는 달렸다. 태영이는 달렸다. 예, 이건 답이 하나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눈썹이 휘날리다를 어떻게 넣을까요? 예. 태영이는 눈썹이 휘날리도록 하도록 태영이는 눈썹이 휘날리게 달렸다 하면 되겠죠. 자, 눈썹이 휘날리다는 태영이가 달리긴 달렸는데 어떻게 달렸나에 대한 추가 설명 같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서술어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서술어를 수식해주고 설명해주고 꾸며주는 말을 우리 뭐라고 하죠? 예, 부사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눈썹이 휘날리도록 또는 눈썹이 휘날리게 이것은 이제 부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부사절.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과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또 교실에서 활발한 활동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